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무수혈 시술 수술 항암 치료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수혈이라는 것은 우리가 혈액이 모자란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수혈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종교적인 차원에서 안 하시는 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이 적혈구 수혈을 계속해서 반복했을 때 이 수혈에 의해서 철 중독증이 되는 것이 이제 우려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 동영상 중에서 철 중독증, 철분 과다증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실 우리가 혈액이라는 것이 아무리 철저하게 관리를 하더라도 모든 혈액과 관련된 전염성 질환을 전부 다 막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혈액을 헌혈을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철저한 검사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검사 항목에서 포함되지 않은 특수한 바이러스나 세균 이런 전염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그래서 드문 경우긴 하지만은 이러한 혈액 수혈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전에 비형 간염이 어떤 분이 비형 간염이 걸리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수혈을 되도록이면 줄이는 게 좋기는 합니다. 또 이 수혈이라는 과정이 어쩔 수 없이 헌혈이라는 게 뒤따라줘야 그 수혈이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최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헌혈을 하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 전에 우리가 헌혈을 하는 주된 이 기증자들은 군인이나 학생들이었습니다. 이제 군인 학생들이 이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점점 헌혈을 기피하게 되고 그러면서 최근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혈액제제의 숫자가 굉장히 급감한 것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러한 수혈이 없이 이런 시술, 수술 또는 항암 치료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수혈에 사용하는 제제는 적혈구, 혈소판, 그리고 응고행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적혈구 수혈은 결국 헤모글로빈, 즉 빈혈 수치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기준이 굉장히 다양합니다만은 보통 통산적으로는 7 정도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9에서 10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수치보다 미달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수혈을 해서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헤모글로빈이 부족한, 즉 적혈구가 부족한 빈혈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대략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누어 보면은 첫 번째는 철분이 결핍성이 되는 그런 빈혈이 있죠. 철분 결핍 빈혈은 보통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여자분들의 경우에서는 생리가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만 철분이 계속 모자라지면서 그것 때문에 빈혈이 생기는 건데 혈결핍성 빈혈이 아주 심한 분들 중에서 저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2까지 떨어진 분들도 봤어요. 그리고 보통 5에서 6 정도 되면은 심한 증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철분 결핍성 빈혈이라고 하더라도 헤모글로빈 수치가 이 정도까지 낮아진 분들이 혹시 있게 되면은 증상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일단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수혈을 하자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 수혈도 물론 철분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이 정상적인 혈액에는 되게 철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런 철분이 포함되어 있는 혈액을 수혈받게 되면은 적혈구 수치도 오르고 또 철분도 보충이 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 수혈로 올린 빈혈 수치의 교정은 대개는 그 효과가 1 내지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고 또 계속해서 철분이 바깥에 빠져나간 상태가 되면은 이 수치를 올렸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이 지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철결핍성 빈혈에 대해서는 사실 수혈보다는 환자가 혈압이다 이런 여러 가지 수치들이 정상적이라면은 철분을 주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런데 사실 헤모글로빈 수치가 2나 5.5에서 6 정도 되는 분들을 경구, 즉 먹는 알약의 형태로 철분을 주면서 이게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건 너무 불안하죠.
그래서 사실 이럴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주사제로 된 철분을 투여를 하고요. 이 철분 주사는 한꺼번에 이제 1000mg에서 2000mg 정도의 철분을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제제들이 나와 있는데, 대개 이런 제제들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맞게 되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철분이 3000mg 정도 되기 때문에 주사를 한 번 또는 두 번, 일주일 간격으로 두 번까지 맞으면은 몸에서 필요한 철분을 대부분 공급하게 되겠고, 그래서 먹는 알약으로 보통 3개월에서 5개월, 6개월까지 먹어서 보충이 되는 양이 단시간 내에 보충이 되기 때문에 대개 이렇게 주사를 2회 정도 맞고 이 한 1주에서 2주 정도가 지나면은 이제 빈혈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헤모글로빈 수치가 이 정도의 철분을 주고 난 다음에 2주 정도나 3주 정도 후에 혈액 검사를 해보면은 4에서 5 정도는 금방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러한 주사제제의 단점은 주사제제를 썼을 때의 나다필락시스 반응이라고 해서 일부 환자에게 있어서는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도 충분한 예방 조치를 하고 서서히 투여를 하면은 괜찮고, 두 번째 가장 큰 단점은 건강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보통 이러한 제제를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맞는데 비용이 4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까지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철결피성 빈혈은 현재 혈액이 모자른 상황에서, 특히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 철분을 투여를 함으로써 빈혈을 교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권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만성질환에 의한 빈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성질환은 우리가 암이라든지 영양결핍이라든지 염증이라든지 감염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때 골수에서 적혈구를 만드는 기능 자체는 떨어지는데 혈액에서 적혈구가 파괴되는 속도는 증가하면서 점차 헤모글로빈 수치, 빈혈 수치가 내려가면서 빈혈이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만성질환 빈혈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치를 한 7 정도로 기준을 삼아서 7보다 떨어지게 되면 수혈을 해라, 이렇게 저희가 지침을 공고를 했었는데, 최근에 몇몇 연구들을 보면은 이 만성질환 빈혈의 경우에도 저장철 페리틴 수치의 상태에 따라서 철분을 공급해주면 좋아진다는 사실을 많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만성질환 빈혈이라는 것 자체가 철분을 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철분을 흡수하고 그것을 저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먹는 철분을 먹어서는 잘 교정이 안 되지만 주사로 철분을 주입하면은 이것이 우리 몸에서 철분을 사용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교정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이론에서 근거한 거고요. 일부 이제 연구에 따라서 보면은 만성질환 빈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정맥 주사로 철분을 맞았더니 한 50%의 환자는 빈혈이 좋아지더라, 이런 보고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비용의 문제이긴 하지만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은,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으시다면 이런 만성질환 빈혈도 철분 주사를 한 번 정도 투여를 해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골수 기능 부전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원래부터가 재생불량 빈혈이었다든지 백혈병이라든지 아니면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혈액에 어떤 병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사실 이 경우에도 사실 예전에보다는 전부 다 수혈만 유일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 적혈구를 만드는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수치를 줘서 이 수치가 만약에 정상 이하로 떨어졌으면은 이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주사를 맞으면 이제 적혈구가 좀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재생불량 빈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잘 만들지 못하는 경우 또는 만들어도 자꾸 파괴되는 경우 면역 억제제를 사용을 함으로써 이 헤모글로빈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골수 기능 부전에 의한 것은 수혈이 전부 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연구를 보면은 이와 같은 에리스로포이에틴 제제를 주사한다든지 질환의 특수한 여러 가지 치료를 함으로써 수혈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항암 치료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사실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은 항암제가 가지고 있는 영향 때문에 골수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적혈구가 잘 안 만들어지고 그래서 빈혈이 생기게 되는 것이 항암 치료 때의 빈혈의 대표적인 이유인데, 만약에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유방암 같은 특수한 몇 가지 암이 아니라면, 특히 혈액 질환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에리스로포이에틴 제제를 같이 투여하는 것이 수혈량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에리스로포이에틴은 대개 합성으로 된 약제로 현재 유통되고 있고, 이러한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에게 있어서는 주어진 일정한 간격에 맞춰서 일정한 용량을 투여를 하는 것이 현재 건강보험도 급여가 되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할 경우에 이런 에리스로포이에틴 주사를 맞는 것도 수혈량을 줄일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소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혈소판이 출혈을 막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기준은 보통 2만에서 4만 9천일 경우 혈소판을 보통 6개에서 8개, 저 혈소판 성분 헌혈의 경우에는 1개 이렇게 수혈을 하고, 그 다음에 2만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 혈소판 농축액은 12개에서 16개, 또는 이 혈소판 성분 헌혈의 경우에는 2개를 이렇게 수혈을 하는 것이 이제 보험 기준입니다. 이러한 항암 치료라든지 또는 그 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생성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혈소판이 이 면역 억제성 혈소판 감소증과 같은 특수한 질환에서는 항체가 생겨서 혈소판을 파괴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경우 사실은 혈소판을 올리는 약제들이 사실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약제에서 보면은 이 트롬보포에틴, 이게 혈소판을 만드는 호르몬인데요. 이 트롬보포에틴이라는 약을 이제 이 성분을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성분인데, 이거를 합성해서 우리가 약제로 판매하는 것들이 있고, 대표적인 것으로는 엘트롬보팩이라든지 또는 로미플로스팀이라든지 이러한 약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 약제는 현재 건강보험에서 이 약제를 투여할 수 있는 경우는 파괴가 증가되는 경우인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ITP라는 병에서 스테로이드를 약제를 쓰고 난 다음에 약에 대해서 잘 듣지 않거나 또는 약을 줄였을 때 다시 악화되는 경우, 그리고 비장절제를 하고 난 이후이거나 또는 비장절제를 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상 비장절제를 하지 않아도 이제 보험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점점 될 거고요. 특히 이 엘트롬보팩은 먹는 약이고 로미프로스트는 주사약제인데, 대개 이 두 개 약제를 투여를 했을 때 혈소판을 올리는 효과가 매우 좋기 때문에 이 만약 파괴 증가 때문에 문제가 되는 혈소판 감소증은 이와 같이 두 가지 약제를 사용해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단 현재까지 생성 저하가 되는 경우하고 항암 치료가 되는 경우하고는 이 두 가지 약제가 현재 국내에서는 허가도 없고 보험도 없지만, 실제 미국에서 여러 가지 투여를 했던 걸 보면은 생성 저하로 대표적인 걸 보면은 이제 재생불량 빈혈이 있는데, 이 재생불량 빈혈에서는 이러한 약제들이 현재 국내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보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생불량 빈혈의 경우에는 이러한 엘트롬보팩이라든지 로미프로스팀을 쓸 수가 있고요. 앞으로는 항암 치료를 했을 때에도 현재 혈소판 수급이 굉장히 모자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이러한 항암 치료하는 도중에 혈소판이 떨어졌을 때 이러한 약제들을 투여를 했더니 수혈 없이도 혈소판이 잘 올라가더라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들을 근반으로 해서 아마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런 두 가지 약제들을 충분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어쨌든 방법은 있다. 응고인자가 부족할 경우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혈우병 같은 경우가 되겠는데, 이 혈우병 환자들은 응고인자 부족으로 인해서 평상시에도 계속해서 응고인자를 주사를 맞아야 되고, 이걸로 인해서 출혈 문제가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혈우병과 같은 환자분들은 응고인자를 주사를 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는데, 대개 응고인자는 우리가 혈액에서 만들어서 그걸 분리를 해서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러한 응고인자, 특히 8형이라든지 9형 응고인자라든지 그 외에 11번 응고인자, 이런 몇 가지들은 우리가 인공적으로 재조합, 합성을 해서 만드는 그런 약제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러한 약제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요. 보험 적용 기준도 굉장히 까다로워서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지만, 만약에 수혈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의 경우에는 이런 응고인자 부족이 있을 때도 역시 이러한 약제를 사용해서 수혈량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수혈을 원치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적혈구의 경우에는 철결핍성 빈혈 때문이라면 되도록 수혈을 하지 않고 철분을 주사제로 맞는 것이 가장 좋겠다. 단지 두 가지 문제점인데, 하나는 이제 아나필락시스라는 부작용과 그다음에 고가의 비용이 되겠고, 과거에 만성질환 빈혈이라는 질환에서는 빈혈이 있을 때 수혈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역시 철분을 주사함으로써 일부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 골수 기능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재생불량 빈혈이라든지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는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을 약제로 만든 것이 있어서 이것을 투여함으로써 빈혈을 교정할 수가 있겠고, 항암 치료를 받을 때의 특수한 암종 외의 경우에는 역시 항암 치료들 중에 이런 에리스로포이틴 제제를 투여함으로써 수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조금 줄일 수 있겠고, 일부의 경우에는 보험도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혈소판은 이게 떨어지면 출혈이 생기니까 문제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파괴가 증가할 경우에 ITP에서는 이러한 엘트롬보팩이라든지 로미프로스팀을 2차 약제를 쓰는 것이 가능해졌고, 재생불량 빈혈에서도 일부의 경우에는 이러한 약제를 쓸 수가 있는데, 향후에는 항암 치료 도중에 혈소판이 떨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선진국에서는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들이 있어서 아마 여기까지도 저희가 확대를 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응고인자들에 대해서는 특히 혈우병과 같은 질환이 있을 때 과거에는 혈액제제밖에는 방법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러한 여러 가지 재조합, 합성 의약품이 만들어지면서 응고인자만 주입을 해서 출혈을 막고 예방하고 조절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